때는 1762년 윤 5월 13일 어둠이 짙게 깔린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좌의정 홍봉안의 집에서 갑자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홍봉안의 집에서 이 구슬픈 통곡 소리가 난 이유는 궁에서 출발한 가마들이 홍봉안의 집으로 연달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체 가마에서 누가 내렸기에 이렇게 통곡했던 바로 궁으로 시집갔던 홍봉안의 딸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와 당시 살부치였던 홍봉안의 손자 세손이었던 이산 훗날 정조였습니다. 뒤이어 정조의 아내 세손빈 효의 김씨 나중 효의 왕후와 이산의 동생 공주 2명도 함께 홍봉안의 좌의정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냥 통째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이모화변으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고 죽인 사건으로 유명하죠. 정조의 아버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자 궁 안에 있던 한중록의 저자 해경궁 홍씨와 이산정조와 공주 2명이 모든 직책을 잃게 돼서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건입니다.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궐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벼락 같은 상황에 비참하고 한스럽고 또 기가 막혔죠. 하지만 오들오들 떨고 있는 고작 11살의 정조 그리고 10살인 세손빈과 어린 공주들을 해경궁 홍씨는 달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해경궁 홍씨와 정조가 홍봉안의 집에서 안정을 취할 때 집안을 분주하게 다니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10살의 성덕임입니다. 10살 근데 성덕임은 효의왕후와 나이가 같고 영조보다는 1살이 어리죠. 원래 궁에 있어야 되는 궁녀가 아니었나요? 왜 홍봉안 집에 있는 거죠? 성덕임은 아버지 성윤우가 바로 홍봉안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덕임의 아버지는 바로 홍봉안의 청직이었다. 주인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비는 아니고요. 중인 신분이라 조선시대 집사라고 좀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다 처리하는 분을 집사 또는 청지기로 부르듯이 대소사를 처리하는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지기란 역할 자체가 그 집안과 대대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성덕임도 와서 여기저기 이런 일 도와주면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이산을 만난 게 되며 서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외가집에 왔을 때 난리가 난 홍씨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운 성덕임은 아마 이때 처음으로 왕족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정조와 성덕임은 외할아버지 집에서 처음 서로 만나게 되어 같은 또래의 알콩달콩 사랑을 했죠. 정조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 성덕임이 친구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사랑을 속삭인 정조의 첫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의 시간이 흐릅니다. 짧은 만남을 끝으로 성덕임은 더 이상 정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해경궁 홍씨와 세손 정조가 다시 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세자가 8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날 영조는 죽은 아들에게 사도란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시켜서 해경궁 홍씨와 정조도 복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궁궐로 환궁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궁녀가 된 성덕임이 궁녀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예상치 못하게 궁에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덕임이 궁녀로 입궁을 했거든요. 해경궁 홍씨가 본인 처소의 본방 라인으로 성덕임을 불러들이지요. 본방은 바로 왕비의 친정이란 뜻이에요. 즉 본방 라인은요, 전이나 세자빈 등 결혼에 들어오는 내명부 여인들이 친정에서 데리고 온 궁녀로 일종의 낙하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성덕임을 궁궐로 불러들였을까요? 사가에 머무른 그 며칠 동안 성덕임이 해경궁 씨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겨우 생후 만 1년이 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았다. 다른 기록에도 보면 성덕임이 특별한 공부를 안 했는데도 글을 잘 알아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니까 총명함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해경궁 홍씨는 성덕임을 두고 아주 복스럽게 생겼다라면서 아주 예뻐하고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복스러운 외모부터 반짝이는 총명함에 교양까지 갖춘 성덕임은 해경궁 홍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 성덕임이 타고나면서부터 덕이 많고 가정의 인품이 훌륭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겸양지덕을 갖춘 걸 해경궁 홍씨는 알았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궁궐 라인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궁이란 곳 자체가 굉장히 신분적으로 철저하고 예절도 엄격하고 정말 주변 여러 관계들을 잘해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신을 굉장히 잘하는 면이 아마 해경궁 홍씨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어있던 성덕임은 해경궁 홍씨에게 무한 신뢰를 받으면서 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덕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들 세손 훗날 정조였습니다. 당시 경희궁에서 지내던 정조는 자주 오지는 못해도 한 번씩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거든요. 사실 정조에게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되거든요. 아버지까지 죽인 정말 무섭고 깐깐한 할아버지 영조가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달이나 조정 대신들까지 내 편이라고 없는 그 마음 둘 곳 없는 정말 불편한 상황 말이죠. 사실 정조는 11살에 결혼해서 궐안에 세손빈 효의 김씨가 곁에 있긴 했습니다. 세손빈 김씨는 왕비를 배출한 적 있는 그런 배경 있는 청풍 김씨 집안의 인물이었어요. 영조는 그 세손빈이 들어와서 당시 아들이 귀했던 왕실의 대를 이을 적장자를 낳아주길 바라면서 정조의 배필로 맺어준 겁니다. 명성왕후는 현종의 비로 적장자 숙종을 낳았고 친척인 청풍 김씨이자 청원부원군 김시묵의 딸로 원래 영조는 사도세자의 배필로 간택되길 바랐고 윤득양의 딸을 정조의 비로 간택되길 바랐지만 홍봉안의 딸 해경궁홍씨가 사도세자 빈으로 간택하고 명성왕후의 오빠의 증손녀인 촌수로 구촌간인 효의 김씨를 정조의 빈으로 간택했다. 하지만 세손빈 김씨는 정조에게 안식처나 의지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정조는 아내조차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 정조는 어머니를 만나러 간 이 시간이 덕임을 만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명하고 단정했던 성덕임은 해경궁 홍씨의 눈에 들어 가장 가까운 처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조와 성덕임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정조에게 그 시간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성덕임은
해경궁웅 씨의 궁녀로 조용히 소임을 다하며 지냈죠. 덕임을 향한 정조의 첫 사랑의 고백이 바로 덕임이 14살이 됐을 무렵 일상에 큰 파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정조의 고백. 누군가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정조는 15살이 되던 해 성덕임을 조용히 불러 말합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그러나 덕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후궁이 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왕의 고백을 거절한 궁녀는 조선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로 15살의 세손 이산입니다. 세손 정조는 11살 처음 본 순간부터 덕임이를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예의 바른 덕임을. 사실 정조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마음에 품고 오래오래 간직하여 사랑 고백을 하려고 했던 시간을 본 겁니다. 처음엔 그저 외가집에서 온 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을 주고 자꾸 마음 깊숙이 덕임을 향하고 덕임만 보면 가슴이 설레임이 있었죠. 어머니를 보던 정조의 눈동자는 이렇게 보면서 차를 내오는 덕임을 따라 움직였고 고개를 숙이고 배웅을 하는 덕임의 앞을 괜히 천천히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덕임이를 그렇게 왕비가 있어도 몰래 지켜보면서 정조의 사랑은 풍선 부풀듯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조는 생전 처음 가져보는 설레는 감정 가슴 뛰는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랑은 정조 혼자만의 짝사랑일까요? 덕임과 정조의 애틋한 첫사랑일까요? 사랑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좋아했어요? 신분상의 차이 예절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덕임은 사랑하면서 말 못하는 야속한 현실을, 정조는 덕임이를 매일 볼 수 없는 슬픔이었다. 볼 수 없어서 정조의 마음은 매일 타들어갔다. 할아버지 영조와 궁궐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틈이 나면 어머니한테 왔거든요. 동궁에 앉아서 책을 볼 때도 덕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보고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정조가 덕임을 몰래 불러낸 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가 좋구나. 어떻게 지내냐, 뭐 힘든 일은 없느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이것은 정조가 24살에 왕에 오르니 9년 전의 사랑 고백인 셈이지요. 한낱 궁녀가 자신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벅찬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덕임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름답게 말하죠. 저하의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거절 이유는 정조의 가슴을 울린 말이었죠. 성덕임은 세손빈 효의 김씨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14살의 여자아이가 너무 청순한 말입니다. 승은을 거부한 이유가 너무 순수했어요. 세손빈과 세손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사랑해서 아이를 먼저 낳을 수 있는 건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자신의 흑역사를 직접 기록한 정조?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야사 수준 아닌가요?
맞아, 이걸 우리가 지금 믿었던 홍구경의 분란. 중전이 원빈을 독살했다고 모험하면서 궁녀들을 고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홍구경은 다시 후궁을 들이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막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내가 왕의 외척이 됐는데 그는 나의 동생 원빈이 정조의 후궁으로 1년 만에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어 위기였지요. 나에겐 정치적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큰 위기지요. 세손 시절부터 정치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장 믿었던 홍구경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조는 더 이상 홍구경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구경은 모든 관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궁에서 정치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격이 없이 마음을 털어놨던 홍구경이 떠난 후 더 외롭고 비통하게 정조는 더욱 덕임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이 마음 둘 곳 없는 정조가 덕임을 향한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이때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조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후궁을 뽑아서 문제가 된 걸 보니 후궁이 되면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후궁을 간택할 생각이 없었고 마음에 간직한 정조는 덕임에게 다시 한번 마침내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다시 내보기로 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궁에서 마음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인 성덕임을 찾아갑니다. 시간은 흘러 정조는 30살 이때 덕임은 29살이 된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왕이 된 후 6년 만에 첫사랑 고백 후 15년 만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말을 꺼냅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다. 하지만 성덕임은 또다시 말합니다. 전하를 사내로 연모한 적이 없습니다. 왕의 마음보다 왕실의 질서와 중전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간절한 정조의 눈빛을 보던 성덕임은 이때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5년 뒤 덕임을 후궁으로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다시 고사한 이야기는 조선사 500년 동안 두고두고 왕과 궁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실록은 정조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덕임은 왜 두 번이나 정조의 마음을 거절했을까? 왕실 전체가 지금 걱정할 정도로 정조의 후사가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자신보다 명문가 규수에게서 후사를 간택하는 게 맞다는 성덕임의 생각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전이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후궁을 들인 1780년 3월 정조가 궁에서 또 결혼식을 올립니다. 바로 왕실 어른들이 간택해 뽑은 두 번째 간택 후궁 화빈 윤씨였습니다. 당시 조정은 이렇게 노론소론으로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영의정과 이조판서 등의 소론 계열 인물이었어요. 권력을 잡고 싶어 했던 소론 쪽 인물들이 추천한 후궁이었죠. 성공합니다. 정조와 합하고 2개월이 흘렀을 무렵 화빈 윤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1781년 1월 임신 7개월 된 화빈윤 씨를 위해 산실청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왕실과 궁으로 향합니다. 아들인 딸인지 궁금하겠다. 그런데 화빈윤 씨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화빈윤 씨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겁니다. 화빈의 몸에는
출산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 화빈 윤 씨가 그 압박감 부담감이 커서 상상 임신을 했습니다. 산실청이 설치됐다는 거는 내의원에서 진단을 끝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기록이 뭐 사산을 했다, 유산을 했다, 혹은 출산을 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참 황당한 건 소론 쪽에서 무려 30개월간 산실청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태어날 거야 태어납니다. 곧 태어납니다. 당신은 정조의 후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암투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신기하게 화빈 윤 씨는 10개월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커녕 화빈 윤 씨의 궁은 적막하기만 했죠. 왕실 어른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덕임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정조는 밤낮으로 고민을 합니다. 대체 덕임은 왜 정조의 마음을 받아줬을까요? 이 무렵 정조가 덕임의 관심을 받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성덕임의 허드렛 일을 봐주는 하인을 불러서 괜한 트집 잡으면서 가벼운 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변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성덕임의 관심을 끌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건 뭐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쉬쉬하고 있던 관계가 궁 안에 쫙 퍼질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진짜 결정적인 방법이었던 거였습니다. 당시 성덕임을 속내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그녀가 왕자를 가졌을 때가 화빈 윤 씨가 임신을 했다라고 알려졌던 그 시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빈 윤 씨가 아이를 가졌으니 상대적으로 덕임의 부담감이 덜한 거죠. 내 하나가 더 후궁이 들어가더라도 굳이네. 가장 큰 거는 실은 이제 중전에 대한 죄책감에 부담감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진 정조와 덕임, 그렇게 마침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덕임의 마음이 조심스레 열린 겁니다. 내가 너를 연모한다. 너는 나를 연모하게 않아도 좋아. 그저 내 곁에 있는다고 대답해다오.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 말해다오. 정조의 한결같은 마음은 결국 성덕임의 대쪽 같은 마음도 녹이고 말았습니다. 덕임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조의 짝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만난 지 20년 만에 첫 프로포즈 후 15년 만에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정조와 성덕임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조는 정오품 상궁이 있던 덕임을 정삼품 소용으로 봉하고 승은을 입은 후에도 공이 지위에 머무른 덕임이 정식 후궁이 된 겁니다.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택한 왕.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내 곁에만 있어다오. 그 말에 덕임의 마음은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그녀는 마침내 후궁이 되고 아들 문효세자를 낳습니다. 정조는 말합니다. 비로소 아비가 되었다. 1년이 훌쩍 지난 정조와 덕임의 첫 아이는 1782년 9월 7일 궁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분주하게 정조에게 향한 환관과 산파들에게 정조는 도착한 이들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묻습니다. 이때 궁인이 한 말은 왕자 아기씨입니다. 야 31살이 되어서야 오매불망 기다리던 첫 아들이 태어나는 정조는 귀한 왕자의 이름을 이순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벅찬 마음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근데 누가 낳은 걸까요?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그런 정조의 포기하지 않은 집념 또한 성덕임을 향한 정조의 첫사랑을 순수히 관철시킨 조선 최고의 왕이 궁녀에게 3번이나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어명을 내릴 수 있었으나 영조는 그리하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학개론이었네요. 정조의 성덕임 사랑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정조는 정삼품에 봉한 지 5개월 만에 영의정급 정일품 빈을 무뇨세자를 낳은 덕임에게 봉하죠. 조선시대 후궁품계는 정일품 빈 2품 소위, 3품 소용 4품 소원이며 종삼품 수경, 종사품 수건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다 의미를 담아 직접 의빈이라는 명칭을 내리죠. 덕임이 대한 정조의 애정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정조는 국사를 마치면 곧장 성덕임을 찾아갑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덕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정조는 피로를 푼 것입니다. 잠들 때까지 조금만 내 곁에 있다가 갈 거다.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성덕임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 피로가 풀리고 직접 한 요리를 먹으면 힘이 났습니다. 아, 너무 좋았다. 두 사람의 그 알콩달콩 참기름 신혼생활. 게다가 둘 사이에 아들까지 생겨 정조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덕임의 마음에 걸렸던 한 사람? 그 한 왕자를 낳은 덕임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왕실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복덩어리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의 아들 정조가 가장 행복해하고 얼굴이 기뻐했다고 표현했죠.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올라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정조와 성덕임은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에게 조심해 행동했다. 내전을 모시는데 성심을 다해 준비했다. 성덕임이 신경 쓴 사람은 바로 중전인 효의왕후였지요. 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아이 한 명 낳지 못한 당대 인식으로는 중전의 측면을 다하지 못한 왕실의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남편인 정조는 덕임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원자와 덕임 정조 이 세 사람이 가족처럼 오붓하게 지내는 걸 그저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효의왕후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덕이 넘치는 효의왕후가 홀로 날마다 슬퍼했던 마음을 덕임은 알고 있기에 더 조심스레 왕후를 모셨지요. 덕임은 그런 중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던 겸양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중전 앞에서 아들 낳았다고 이거 유세 떨긴커녕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신은 나기만 했을 뿐 원자는 중전의 아이입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엔 원자가 태어나면 바로 중전의 아들로 입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중전이 엄마가 되는 거니까 양육은 누구의 몫일까요? 중전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궁인 덕임은 사실상 낄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덕임의 따뜻한 마음에 효의왕후는 아마 감동한 것 같습니다. 효의왕후는 기꺼이 덕임이 아들을 기르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웃음과 사랑이 넘치던 궁에서 원자는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1785년 12월 둘째 아이를 임신한 덕임에게 좋은 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슬 좋은 정조와 덕임 부부에게 슬픔과 이별이 찾아옵니다. 정조와 덕임이 임신한 지 5개월째 되던 1786년 5월 11일 덕임에게
이미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조와 의빈의 금지옥엽 후계자 문효세자가 겨우 5살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당시엔 홍역의 치료약이 마땅치 않아서 걸리면 죽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홍역이 조선의 왕궁까지 창궐해서 문효세자의 목숨마저 앗아간 겁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의 황망한 죽음에 대해 쓸 실록에 당시 정조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도중에는 믿게 되었으니 끝내 참이 아닌 거짓인 듯하였다. 정조는 도무지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잃은 성덕임은 어땠을까요? 이때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성덕임 모습을 보고 궁녀는 그녀가 괴상하다 수군거렸다 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면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에 성덕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왕자의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약정에 끌려 방자하게 마음대로 슬퍼하며 제가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덕임은 왕의 아이를 품는 이는 왕의 몸이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않고 마음대로 슬퍼하는 건 나라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덕임은 생각을 한 겁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건 사실 덕임은 아들이 아플 때에도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왜일까요? 임신 중이니까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덕임의 속은 이미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렇죠. 아플 때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아들을 떠나보낸 덕임은 왕의 씨를 위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무사히 낳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슬픔을 삼키고 정조의 씨바지로 누르면서 버틴 겁니다. 그 무렵 슬픔에 잠겼던 정조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쉽고 슬픈 정조는 사랑하는 아들을 궁궐 가까이에 두고 싶어 오늘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 자리에 묘를 조성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효창묘, 효성스럽고 창성하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문효세자를 잃은 후에 의빈 덕임의 배는 계속 점점 불러옵니다. 정조와 덕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간절함으로 그 생명을 기다렸지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둘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자가 죽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의빈 김씨는 9개월 만삭이 되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성덕임 자신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의빈 김씨 처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야 안 돼요. 덕임은 이미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겁니다. 정조실록에 보면은 의빈 김씨는 자연병을 앓았다고 기록하며 그녀는 정조와의 짧은 만남 긴 이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임신 중독의 후반기이지요. 전반기는 오조 입덧이고 후반기에 위로 치밀어 올라 협통, 기천, 번조, 불안 등 단백뇨, 혈압 상승으로 통칭 임신 중독이라 부르죠. 이걸 현대의학에서 그 임신 중 자궁이 커지면 주변의 장기가 압박을 받아 호흡곤란 위경련. 이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속으로 감내한 덕임식 소가리가 나타난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던 것을 참았던 마음이 여린 정조의 여인은 몸이 그 지경이면서도 덕임은 정조가 오면 그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며 내색을 안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과거 많은 엄마들이 병원에 못 가서 임신 중독으로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지요. 티를 안 내고 속으로만 참고 있던 덕임은 그렇게 속은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정조 앞에서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화하게 웃으며 정조를 맞이하던 이비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국사를 마친 정조가 덕임에게 왔는데 성덕임이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얼굴로 정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툭 하고 터뜨립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죠. 전하 바라건대 중전에게 자주자주 찾아가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한다면 전하에게 곧 경사가 찾아올 겁니다. 지하에서도 열조 모두가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 자신이 죽어도 꼭 중전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유언처럼 부탁하였던 겁니다. 정조는 자신의 품에 안겨 그간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하는 덕임을 보며 알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궁궐 전체 통곡 소리가 아름다운 정조의 첫사랑 덕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전하 전하 덕임아 덕임아 내 눈 좀 보거라. 제발 제발 가지 마라고 영조는 덕임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했다고 정조실록은 전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좋아하면서 20년을 서로가 마음은 사랑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존경하던 정조와 덕임의 러브스토리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나라와 중전 효의왕후를 아끼고 후사를 보라고 말한 덕임식 사랑 방식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도 행복했던 정조는 자신이 1776년 24살의 왕에 오른 이후 자신과의 1781년 후궁에 책봉된 후 5년 만에 짧은 사랑을 한 이빈 성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준 조선시대 최고의 수뇌보이다. 불과 4개월 사이에 무뇨세자를 잃고 또 자신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덕임마저 가버린 것을 슬퍼하던 정조는 덕임은 물론 그 뱃속에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홀로 떠난 덕임의 소원을 들어줄 생각에 정조의 마음은 가득했죠. 얼마나 슬펐는지 정조는 20일 동안 정사를 보지 않고 슬픔을 삭혔다고 정조실록은 전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월 덕임의 묘자리를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 정조는 대신들이 깜짝 놀랄 명을 내렸죠. 대체 어떤 명이었을까요? 무뇨세자의 묘와 백보거리로 의빈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성덕임이 아들 무뇨세자와 함께 묻히고 싶단 정조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덕임을 무뇨세자의 묘와 단백보 떨어진 곳에 묻으라고 명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뇨세자는 효의 왕후의 양자로 이제 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자인데 성덕임의 경우에는 후궁이었던 신분으로 예법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의 경우에는 그 성덕임의 유언을 들어주면서 예법을 어긴 겁니다. 얼만큼 조선의 로맨티스트 정조가 성덕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서라도 아들이랑 좀 같이 있어라 이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첫사랑 여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었던 덕임의 영원한 사랑을 영조가 덕임이 바랬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평생 왕과 남을 위해 자신을 죽인 그녀의 사랑 방식은 아름답지만 슬픔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땅에 묻었다고 덕임을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로맨티스트 정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이후로도 3년 동안 해마다 빠지지 않고 성덕임 의빈 김씨의 제삿날에 올리는 제문을 직접 씁니다. 남긴 글마디 마디마다 정말 덕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꾹꾹 눌러 소중히 새겨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덕임을 그리워하면서 일을 마치고 홀로 있을 때, 궁궐을 걸을 때 덕임과 함께했던 순간을 문득 떠올리곤 했습니다. 정조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마음과 얼굴이 예쁜 성덕임이었습니다. 조선사 500년을 보면 수많은 왕과 후궁의 사랑을 보았는데 왕이 승은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사랑을 했는데 10살 덕임이 11살의 이산을 처음 만난 그날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했던 왕은 그 여인을 세상에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도 행복했고 진심으로 덕임을 사랑한 남자, 바로 정조였습니다. 소녀는 한 남자를 정말로 좋아하면서도 궁궐의 선을 넘지 않으려 궁에서 보아온 수많은 피를 보았기에 덕임은 그 사랑을 마다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20년을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서로가 만난 지 5년 만에 헤어져야 했던 여인과 왕이 나눈 슬픈 조선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항상 과거를 재조명하고 현실에 맞추어 해석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바른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담 조선스토리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조는 그렇게 덕임을 못 잊고 그리워하다. 갑자기 14년 후 49세로 덕임을 따라 눈을 감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정조가 의빈에게 긴 편지 중눈물로 직접 쓴 묘표를 몇 자 요약합니다. 어제의빈 묘표요지. 검소하고 공손하며 사사로움이 없었고 아들을 낳아도 공을 말하지 않았다. 덕은 깊고 말은 적었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도 예를 지켰다. 어제의빈 치제문중 요약. 덕임아,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붓을 여러 번 내려놓는다. 왕의 손은 수많은 교지를 써왔지만 너의 이름 앞에서는 늘 떨린다. 너를 부르지 못하는 날들이 이렇게 길 줄 알았다면 더 많이 불러둘 걸 그랬다. 너는 늘 조용히 내 곁에 있었다. 말로 앞서지 않았고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곁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소리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왕이었지만 너는 나에게 쉼이었다.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볼 때 너만은 나를 사람으로 보았다. 그 시선이 나를 살게 했다. 그래서 나는 왕자보다 너의 숨결이 더 두려웠고 천하보다 너의 하루가 더 소중했다. 아들을 잃던 날 너는 울지 않았다. 나라의 사람이 먼저라며 슬픔을 삼켰다. 그 모습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너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덕임아,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왕이라는 이름이 너를 더 외롭게 했음을 이제야 안다. 만일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너를 찾고 싶다.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막지 않는 손으로. 너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 너와 함께 산다. 글을 쓰는 이 밤에도, 정사를 보는 낮에도, 모든 시간의 끝에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숨을 멈추는 날, 그제야 너를 다시 부를 수 있기를. 그날까지 내 사랑은 여전히 너에게 머문다. 덕임아, 너는 떠났으나 내 마음은 내 곁에 있다. 왕좌 위에서도 나는 늘 너를 그리워한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덕임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해라. 어제의 빈치제문에 가시면 장문의 글을. 감사합니다.